세상은 문을 닫았고 소녀는 숨을 죽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사람들이 걷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삶은 한 방 안에 고요히 갇혀 있었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갇히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인간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빛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닫힌 문 너머의 빛이 존재해요. 그 빛을 믿는 순간 조용한 위안과 인간다운 존엄이 다시 숨쉬기 시작해요. 안네 프랑크는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저 친구들과 수다 떨고 영화배우 사진을 모으고 학교 다니며 웃고 떠들던 보통 아이였죠. 당시 유럽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안네는 여전히 햇살 아래서 뛰어놀고 골목을 누비고 내일을 의심 없이 기다리던 소녀였어요.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안네의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안네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1940년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조금씩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은 특정 장소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야 했고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안네의 13번째 생일이 왔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빨강과 흰색 체크무늬 일기장을 선물했어요. 안네는 그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언니 마르고에게 노동수용소 소환장이 도착했고 가족은 서둘러 은신처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은신처는 아버지가 일하던 사무실 건물 뒤편 책장 너머 숨겨진 계단을 올라간 곳에 있었어요. 프린센그라우트 263번지 암스테르담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안네의 가족과 다른 4명, 총 8명이 함께 숨어 살게 되었죠. 낮에는 건물 아래층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일했기 때문에 은신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양말만 신고 다녔어요. 화장실 물도 함부로 내릴 수 없었고 기침도 참아야 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을 볼 수 없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8명이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음식은 부족했고 프라이버시는 없었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안네는 특히 어머니와 자주 부딪혔고 왜 자신은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없는지 고민하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네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키티는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들어주었어요. 안네는 은신처에서 성장했어요. 13살, 14살, 15살이 되어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밝고 수다스러운 안내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섬세하고 진지한 안내. 그녀는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안내는 자라났어요. 그녀는 피터 반 펠스라는 조용한 소년과 가까워졌고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 함께 창문 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래에 대해, 전쟁이 끝난 후의 삶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그 순간들은 소중했어요. 세상이 좁아진 만큼 작은 순간들이 더 크게 빛났거든요. 안내는 창밖의 밤나무를 유독 사랑했어요. 그 나무는 계절마다 변했고 자유로웠고 아무도 그것을 가둘 수 없었어요. 안내는 그 나무를 보며 자신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자연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안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선하다고 믿어요. 그녀는 숨어 살고 있었고 박해받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고 증오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인간의 선함을 믿고 싶어 했어요. 이건 순진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이었어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믿기로 선택했고 증오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선택했어요. 이게 안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희망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은 노력이고 결단이고 용기예요. 안내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자신의 일기를 출판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더 명확하게, 더 아름답게, 더 진실하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기를, 이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자유로웠어요. 글 속에서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생각을 가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외부 상황이 우리를 제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믿을지, 누가 될지. 1944년 8월 4일 금요일 아침 은신처의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밀고 했고 독일 보안 경찰이 들이닥쳤고 8명 모두 체포되었어요. 안내의 일기는 은신처에 남겨졌고 도와주던 밉 히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보관했어요. 안내와 가족은 베스테르보르크 통과 수용소를 거쳐 아우슈비츠로 보내졌고 안내와 언니 마르고는 다시 베르겐 마이너스 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티푸스가 퍼졌고 1945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마르고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며칠 후 안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15살이었어요. 전쟁은
그로부터 2달 후에 끝났어요. 안네 프랑크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작가가 되지 못했고, 바다를 보지 못했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미부로부터 안내의 일기를 건네받았어요. 그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결심했고 1947년 안내의 일기가 처음 출판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결국 전 세계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안네 프랑크의 목소리는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그녀는 작가가 되었고 그녀의 글은 수억 명에게 읽혔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안네의 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건 홀로코스트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안내가 느낀 외로움,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이해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 이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내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안내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단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있어요. 안내의 고립은 우리 자신의 고립과 닿아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갇혀 있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고립을 경험해요. 외롭다고 느끼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껴요. 안내가 은신처의 좁은 방에서 느낀 답답함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 고립과 다르지 않아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안내는 우리에게 글쓰기의 치유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에게 일기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생존 도구였어요. 그녀는 히티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가장 큰 희망을 나누었고 가장 복잡한 생각을 정리했어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건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는 방법이었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방법이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글쓰기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일기를 쓰는 것, 생각을 기록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이고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에요. 안내는 또한 작은 것들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에게 밤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친구와의 대화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는 때때로 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요. 성공, 부, 명예.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건 작은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책, 따뜻한 햇살. 안내는 이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 가치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잃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희망의 의미예요. 그녀의 희망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현실을 보았어요. 바깥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알았고,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이해했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선택했어요. 이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안내가 살던 시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어둠이 있어요. 불안, 우울, 고립, 상실. 현대 사회는 많은 걸 제공하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안겨주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단절되어 있고 정보로 넘쳐나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갇혀 있다고 느껴요. 이런 시대의 안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안을 줘요. 그녀는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도 버틸 수 있어요. 당신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안내는 자신 안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이고 밝으면서도 우울하고 확신하면서도 의심스럽고 사랑하면서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이 모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인간이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건 성숙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흑백으로 나뉘지 않아요. 우리는 회색의 다양한 음영이고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요. 안내의 이야기는 또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요. 안내는 단 15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깊이 살았어요. 그녀는 느꼈고, 생각했고, 사랑했고, 성장했어요.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깊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안내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안네 프랑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그녀를 도왔던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해요. 미피스, 요한나 클레이만, 베포스카위얼, 얀 히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옳은 일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용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안내의 메시지가 닿기를 바래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든, 어떤 고립 속에 있든 안내의 목소리가 위안이 되기를 바래요.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이 빛난다는 걸, 가장 좁은 공간에서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가능하다는 걸, 당신의 삶에도 은신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은신처가 아니라 마음의 은신처, 두려움의 은신처, 고립의 은신처, 상실의 은신처. 하지만 안내처럼 당신도 그 은신처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도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당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안내가 창밖의 밤나무를 바라보며 위안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자연 속에서, 예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어요. 안내가 키티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처럼 당신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안내가 인간의 선함을 미끼로 선택했던 것처럼 당신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하지만 빛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친절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어요. 안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차이를 만든다는 걸,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가져갈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어쩌면 그건 위안일 수도 있고, 영감일 수도 있고, 경각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더 친절하게 살기, 더 용감하게 말하기, 더 깊이 사랑하기. 어쩌면 그건 단순히 기억일 수도 있어요.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를, 그녀의 희망을,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닫힌 문 너머에는 언제나 빛이 있어요. 때로는 그 빛이 희미할 수도 있고 멀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존재해요. 안내는 그 빛을 보았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빛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빛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글을 통해, 그녀의 용기를 통해, 그녀의 희망을 통해. 안네 프랑크는 죽었지만 그녀가 대표하는 것들은 살아있어요. 희망, 용기, 인간성.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기억하고 전하는 한 그녀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친절 속에서. 그게 바로 안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힘, 증오 속에서도 사랑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어요.